스타트.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커튼이 반쯤 내려진 호텔방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고 저는 낯선 설렘과 오래된 죄책감 사이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였습니다. 정확히 체온만큼의 따뜻함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제 몸이 그 온도에 익숙해지도록 설계된 것처럼. 선희 씨.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이 사람과라면 이 낡고 지루한 삶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실수가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건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신보다 더 큰 배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년째 아내. 저는 오선희입니다. 올해 47. 26에 결혼해서 21년째 박재호의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재호는 52살. 중견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합니다. 성실하고 안정적이고 무뚝뚝하고 무심합니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남편도 오래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대화는 20년 사이에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긴 문장이었다가 짧은 문장이 됐다가 단어가 됐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눈빛으로, 그리고 그 눈빛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늦어? 응. 잘게? 응. 그것이 우리의 하루였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결혼 초엔 원했지만 몇 번의 슬픔 끝에 우리는 그 주제를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조용히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가 이루어진 날 이후로 우리 집엔 어딘가 텅 빈 방이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비어있는 방이 아니라 마음 안에 생긴 방. 저는 그 빈 방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다 강민철을 만났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처음 만난 날, 강민철을 처음 만난 건 친구 성아의 생일 파티에서였습니다. 성아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았으니 30년이 넘은 인연이지요. 성아가 45 생일을 맞아 집에서 조촐한 모임을 열었고 저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거실에 10명 남짓 모여 있었고 성아의 소개로 그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이쪽은 내 남편 직장 동료야. 강민철 씨. 건축 일하시는데 재밌는 분이야. 49. 키가 훤칠하고 눈가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잘생겼다기보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말할 때 눈을 제대로 바라보는 남자였습니다. 그 눈빛이 문제였습니다. 20년째 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남편과 살다 보니 누군가 나를 정면으로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오선희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그냥 집에 있어요. 예전엔 플로리스트였는데. 예전엔요? 지금은 왜 안 하세요? 아무도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오랜 친구들도 다들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선희는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아깝다. 꽃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눈이 다를 텐데.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꽃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눈이 다를 텐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손이 아닌 제 눈을 본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아에게 연락처를 물어봤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마주친 것이 우연인 줄 알았고 저는 그 우연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커피를 함께 마셨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됐고 두 잔이 2시간이 됐습니다. 그는 이혼한 남자였습니다. 자녀는 없었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외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로움이 제 외로움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 씨는 지금 행복하세요? 돌직구였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불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싶었는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래.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를 향한 것임을 저는 느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그가 제안했습니다. 꽃시장 구경을 하자고. 플로리스트였다고 하셨으니 오랜만에 가보면 어떻겠냐고. 새벽 꽃시장에 함께 갔습니다. 이른 새벽 형광등 아래 쌓인 꽃더미들. 오래된 물냄새와 꽃향기가 뒤섞인 공기.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을 사서 제게 건넸습니다. 이 꽃말이 뭔지 알아요? 순수함이요. 그리고 기대. 딱 맞네요. 그 프리지아를 받아들 때 제 손끝이 그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찰나였지만 저는 그 순간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호텔방의 기억.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날 밤은 첫 만남으로부터 2달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20년째 사실상 부부관계가 없는 결혼 생활.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남편. 생일을 잊는 남편. 내 이름보다 회사 전화번호를 더 빠르게 누르는 남편. 나는 이미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 이 정도는 괜찮다.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강민철은 서울 강남의 조용한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지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가 커튼을 반쯤 올려 도시의 야경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긴장됐어요? 조금요. 나도요. 그 말이 저를 조금 편하게 해줬습니다. 저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와인잔을 내려놓고 제 앞에 서서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습니다. 선희 씨. 작은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그 이름을 그가 부르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먼저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 제 눈가에, 뺨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 위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키스는 거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저를 깨뜨릴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저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완전히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의 오후. 강민철의 오피스텔은 마포구 어느 조용한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갔던 날을 기억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꽃향기가 났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고 흰 작약이 세 송이 꽂혀 있었습니다. 꽃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조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낮에 갔는데도 커튼을 반쯤 드리워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낮게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인지 아닌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직접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나란히 창가에 앉았습니다. 선희 씨는 꿈이 뭐였어요? 어릴 때. 글쎄요. 꽃집 주인이요. 아주 작은 꽃집.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픽 웃으며 말했는데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안 돼요? 두려워서? 아니면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 말이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아서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좁은 간격. 그 간격이 좁혀지면서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희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귓가 가까이에서 들렸고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얹혔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가 먼저 자세를 바로잡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또 저를 흔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집안의 침묵은 항상 냉랭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만들어진 침묵. 그런데 이 침묵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침묵도 전략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달콤한 제안.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철과 저는 한 달 동안 10번 남짓 만났습니다. 대부분 그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마포 쪽 조용한 동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꽃병에 항상 생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바꿔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선희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그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요. 저는 선희 씨랑 제대로 살고 싶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래 숨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또 그 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가능해요. 제가 다 생각해뒀어요. 그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항공권이었습니다. 제주도행. 2장. 일단 멀리 가요. 당분간. 그 사이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저는 항공권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한다. 21년.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결혼이었습니다. 서류 위에만 남아있는 결혼. 생각해볼게요.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선희 씨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자는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닌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결심을 굳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모르게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적금을 해지하고 제 앞으로 조금씩 돈을 모아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혼자 잠시 살 수 있을 정도. 강민철에게도 말했습니다. 준비 중이라고. 다음 달쯤이면 될 것 같다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런데 그날은 우연이었습니다. 강민철 오피스텔에 들렀는데 그가 잠깐 편의점에 내려갔고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료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저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잠금 해제된 상태였고 알림 미리 보기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발신자 윤지수. 메시지 오빠, 나도 다음 달까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려줘.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인인가? 업무적인 연락인가? 하지만 오빠라는 호칭이, 그리고 기다려줘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원래 위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철이 편의점에서 올라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금방 왔네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윤지수. 다음 달까지 준비. 기다려줘.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면. 2번째, 오선희. 저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아닐 수도 있다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강민철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제가 의심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맞다면 그는 발뺌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발신자 윤지수를 인터넷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처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민철의 SNS에서 우연히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SNS는 비공개였지만 팔로워 목록에서 지수라는 이름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44살. 서울 강서구. 자영업자. 카페 운영.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3달 전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카페의 꽃병에 꽂힌 노란 프리지아. 강민철이 저에게 처음 사줬던 바로 그 꽃이었습니다.
아 하고 저는 소리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저는 그 여자의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혼자서. 강서구 어느 골목 안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카운터 안에 있는 여자가 윤지수였습니다. 사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강민철 씨 아세요?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윤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오선이에요. 강민철과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에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지수가 문을 닫고 저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5달이요. 선희 씨는요? 저는 3달이요. 또 침묵. 항공권 받았어요? 윤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주도행. 2장.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 순간 윤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틀 동안 혼자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철이 두 사람에게 사용한 멘트는 거의 같았습니다. 외로운 남자. 이혼 후 새 출발을 꿈꾸는 남자. 당신만 진심이라는 남자. 윤지수는 카페 보증금으로 쓰려던 돈 일부를 이미 그에게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계획된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차 안이 흔들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지난 3달이 재생됐습니다. 처음 만났던 파티, 꽃시장, 프리지아, 호텔방의 키스, 항공권 2장. 모든 것이 계획된 움직임이었을 겁니다. 그는 제가 외로운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겠지요. 20년 된 결혼 생활에 지쳐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든 것입니다. 바람처럼. 거침없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것처럼.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분노는 순수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아래에 무언가 다른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에, 누군가가 눈길을 줬기 때문에 20년의 불만을 이 남자로 해소하려 했습니다. 윤지수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둘은 이 남자에게 속기 이전에 각자의 허기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저는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울기만 하고 끝낼 것인가? 모른 척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이 남자가 그 바람처럼 아무데도 걸리지 않고 계속 날아다니게 내버려 둘 것인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라도 그 바람을 막는 건 그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미리 서 있는 것. 그게 진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윤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 씨,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 여자의 결심.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카페가 아니라 제 차 안이었습니다. 조용한 주차장에 세우고 우리는 나란히 앞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끝내지 않으려고요. 윤지수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민철 씨가 단순히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수 씨 돈도 빌려갔고 아마 저한테도 빌리려 했을 거예요. 조금 더 진행됐으면. 윤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건네준 돈은 500이에요. 500만 원. 카페 보증금.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을까요? 모아야죠. 우리 둘이서. 저는 이미 생각해뒀습니다. 첫째, 그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 둘째, 윤지수가 이체한 계좌 기록. 셋째, 항공권 예약 확인증.
저도 받았고 지수도 받았습니다. 같은 날짜 2장씩. 두 사람이 각각 같은 날 같은 목적지 항공권을 받았다면 이건 계획적 접근이에요. 결혼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결혼한다는 말은 직접 하지 않았는데 명시적으로 안 해도 돼요. 같이 도망가자, 새 출발하자. 그게 결혼을 전제한 발언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금전 거래가 동반됐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법학 공부를 조금 했었고 이틀 밤을 검색으로 보낸 덕분에 기초적인 것들은 알았습니다. 경찰에 가는 게 무서워요. 윤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지수 씨 500만 원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남자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겠지요. 윤지수가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줄 거예요? 네. 무섭지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각자 홀로 있는 것보다는 각자 똑바로 서 있는 편이 낫겠다 싶었어요. 윤지수가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밤. 그날 밤부터 저는 꼼꼼해졌습니다. 핸드폰 속 카카오톡 대화를 전부 캡처했습니다. 강민철이 처음 저에게 보낸 메시지부터 항공권 예약 화면을 보내준 메시지까지 저와 나눈 대화 중에서 도망가자, 새로 시작하자,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들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윤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증거를 비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남자가 저와 지수에게 보낸 문장이 거의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만 진심이에요라는 문장도, 우리 둘만 아는 곳으로 가요라는 문장도 복부 수준이었습니다. 지수가 보내온 캡처 화면을 보며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문장들을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가슴 뛰었는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장을 받아 같은 두근거림을 느꼈을 지수의 얼굴도 어른거렸습니다. 우리는 각자 혼자서 똑같이 흔들렸구나. 그 생각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또한 강민철의 SNS 계정을 다시 꼼꼼히 훑었습니다. 비공개였지만 팔로워 목록에 보이는 여성 계정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모두 조용히 확인만 하고 넘겼습니다. 수사는 전문가에게 맡길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겪은 일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증, 이체 내역, 메시지 캡처 목록, 날짜별 만남 메모. 저는 A사 용지에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플로리스트 시절 행사 꽃 배치도를 그리던 것처럼 한 칸 한 칸 채워나가면서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정리를 시작하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형사 이덕준. 경찰서에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담당 형사를 만나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덕준. 51살. 눈이 작고 목소리가 낮은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냉담했습니다. 두 분이 피해자 입장이시긴 한데 기혼자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피해가 아니에요. 금전 사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윤지수가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내역. 저도 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 메시지 내역. 이덕준 형사가 두 핸드폰을 번갈아 봤습니다. 같은 날짜 제주도행, 두 분에게 각각 2장씩. 네. 형사가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도 두 분에게 연락하고 있어요? 네. 저한테는 어제도 왔어요. 그렇다면 형사가 눈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협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협조요? 이 남자가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연락을 유지하면서 약속된 날짜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희가 있는 거고. 저와 윤지수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하겠어요. 마지막 통화. 그날 밤 저는 강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 씨. 선희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너무나 태연해서 저는 잠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있잖아요. 저 결심했어요. 진짜요? 네. 이번 주 금요일 공항 나올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이죠. 몇 시예요? 오전 11시. 제1터미널 출국장 앞이요. 알겠어요. 저도 다 준비됐어요. 선희 씨, 잘 결심했어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떨려야 할 순간에 가장 고요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어디서 왔는지. 아마도 오랜 흔들림 끝에 바닥을 찾았기 때문일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면 사람은 비로소 서게 됩니다. 제자리에. 금요일 오전.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세수를 하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47살. 제 얼굴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저는 이 얼굴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철 때문에. 누군가가 봐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울 속 얼굴은 그때와 다시 달랐습니다. 그때보다 오히려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덕준 형사와는 전날 통화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차림으로 출국장 앞에 서 있을 것이고 형사팀은 근처에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윤지수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이에요. 잘 될 거예요. 답장이 왔습니다. 선희 씨 고마워요. 우리 끝내요, 제대로.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 오전 10시 50분. 저는 출국장 앞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짧은 코트를 입었고 어깨에 작은 가방을 걸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어디론가 떠날 것처럼. 11시 5분 전, 저 멀리서 강민철이 보였습니다. 검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했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사기꾼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자신도 어딘가 망가진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습니다. 선희 씨. 왔네요. 기다렸어요? 일찍 나왔군요. 그가 자연스럽게 제 팔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철 씨?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덕준 형사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서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2명의 형사가 더 있었습니다. 강민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강민철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선희 씨, 이게 무슨...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민철 씨. 당신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인 줄. 강민철이 무슨 말인가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물은 제가 쳤으니까요. 이덕준 형사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강민철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철의 캐리어가 바닥에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흘끔 쳐다봤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멈추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그것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후의 일들. 강민철은 결국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윤지수의 500만 원 외에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저보다 먼저 그리고 저와 겹친 시기에 접근한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동시에 4명의 여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외로운 남자, 새 출발, 도망, 항공권. 그 패턴은 놀라울 만큼 정교했고 놀라울 만큼 빤했습니다. 이덕준 형사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피해자분들이 부끄러워서 신고를 안 하시거든요. 2분이 먼저 나와주셔서 다른 피해자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남편과의 이야기. 강민철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혼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것들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뭘요? 우리가 서로를 안 보고 있다는 거.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눈을 마주치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대화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단번에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가끔 꽃을 사왔습니다.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이제 사오냐고 물었더니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투박한 사과였지만 오래 걸렸지만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거실에 뒀습니다. 그물 위의 바람. 지금 저는 다시 꽃집을 합니다. 작은 가게입니다. 골목 안쪽 아담한 공간.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드는 곳입니다. 윤지수가 가끔 찾아옵니다. 카페를 하면서 테이블 꽃을 저한테서 사거든요. 우리는 이제 꽤 친해졌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지만 인연이란 원래 이상하게 맺히는 것이겠지요. 500만 원은 결국 반 정도 돌아왔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지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돈으로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에요. 쓴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진짜가 있었습니다. 이따금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남자는 스스로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에도 잡히지 않는. 그것이 자유라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진짜 자유는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빛나는 것. 누군가를 지워가며 스스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온전히 서 있는 것. 저는 오늘도 꽃을 다듬습니다. 손이 꽃 향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있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이제는 진짜로. 끝.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